최순실 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중형구형에 최 씨는 괴성을 지르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국빈 방중 이틀째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나라가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백악관이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엇갈린 발언들이 뭘 뜻하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올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분석했더니 사회탐구 영역에서 난이도 조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이 변별력을 잃으면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 국립의대가 지난해 편입전형에서 합격권에 들었던 5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뒤늦게 편법 부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원인이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역 앞에서 노점상과 지역 주민들이 한 달 넘게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생업 확보와 환경 개선 사이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지는 건데 구청 측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한국인 범죄자 47명이 송환됐습니다. 사상 첫 범죄자 집단 송환에 전 세계까지 동원됐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패션 팔찌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이 허용치보다 최대 7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납과 카드뮴은 신경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입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대출 금리가 1%포인트 뛰어도 가계와 기업이 견딜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더 빨리, 더 많이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국정농단의 다른 이름 최순실 씨에게 검찰은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탐욕과 악행의 결과였다고 규정했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아 후안무치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먼저 손용환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는 두꺼운 점퍼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1심 마지막 재판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기소된 뒤 97번째 재판입니다. 특검과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대 학사비리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것과 더하면 유기징역의 최대치인 30년에 육박하는 형량입니다.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등 기소된 18개 혐의 사실은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의 결과였다고 특검과 검찰은 규정했습니다.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선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특히 최 씨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형량을 줄일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특검과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명명한 최순실 씨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열립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들으신 대로 아직 법원 선고가 남아있는데 최순실 씨가 크게 흥분하면서 재판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25년 구형에 대해 옥사하라는 얘기냐며 반발했고 최 씨는 오열하기도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류란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 내내 특검과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검찰이 최 씨를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일부 정파와 특정 시민단체, 이들의 영합한 언론과 정치검사가 박근혜 정부 퇴진을 위해 기획한 것이 국정농단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징역 25년을 구형한 데 대해선 옥사하라는 이야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찰 논리라면 대통령과 만나는 모든 기업인이 부정청탁을 한 혐의자인 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도중 최 씨는 갑자기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 바깥으로 나가 비명을 지르고 울다가 한때 휠체어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30분 만에 속개된 재판에서도 최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박 전 대통령 곁을 40년 동안 지켰는데 고영태 등 일당에 속아 누명을 썼다고 여러 차례 오열했습니다. 또 1,000억 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최 씨가 마지막 재판까지 혐의 부인과 수사팀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했다며 이런 후안무치한 태도가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은 운명적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모두가 다 아는 이유로 양국 관계가 후퇴했지만 개선될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사드라는 말 대신 모두가 다 아는 이유라고 말한 게 눈에 띕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공식 환영식은 21발의 예포 발사로 시작됐습니다. 두 정상은 중국 의장대를 사열한 뒤 확대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두 정상 간 만남은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난징 대학살에 대한 위로를 건넨 뒤 두 나라는 유구한 역사를 함께한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하면서 최근 일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떤 면에선 역지사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믿습니다. 시 주석 역시 공개 발언에선 사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단 모두가 아는 이유로 양국 관계가 후퇴를 경험했지만 이번 방문이 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我重视同韩国的关系，愿同总统先生加强战略沟通和协调。 남경 대학살 추모일에 한국이 대사를 보내준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보였습니다. 양국은 오늘 공식 행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회담의 성과를 정리해 각자 언론 발표문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물론 사드로 얼어붙은 한중 경제 교류가 이번 중국 방문으로 회복될지가 관심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사람이 먼저가 아니겠냐며 감성적으로 중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역시 베이징에서 정유미 기자입니다. 중국 방문 둘째 날 아침,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베이징 시민이 많이 찾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만둣국에 꽈배기, 두유를 먹고 식당 직원들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는 자신의 국정 철학을 꺼냈습니다. 양국 간 경제 협력에 있어서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과거는 날려버리고 더욱 굳건한 한중 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거듭 손을 내밀었습니다. 배우 송혜교 씨와 그룹 엑소 등 중국인에게 익숙한 한류 스타들도 함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우선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도 FTA를 맺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의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 교류 협력과 미세먼지 대응 같은 환경협력 계획 등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국빈 만찬에 이어 잠시 뒤 한중 예술인들이 함께 준비한 문화교류의 밤 행사에 참석해 우위를 다질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유미입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기자들을 집단 폭행한 겁니다. 청와대는 중국 정부에 엄중 항의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한국 기자들이 먼저 잘못한 거 아니냐 또는 중국이 한국을 무시한 거다 등등 여러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한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무역 파트너십 행사장. 중국 경호원이 문 대통령 취재를 맡은 한국 언론사 사진 기자의 멱살을 잡고 행사장 출입구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중국 경호원 여러 명이 달려들더니 복도 한쪽으로 밀어내고 발길질까지 합니다. 동료 기자들이 촬영하려 하자 중국 경호원이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기도 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기자 2명은 베이징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구 출혈 등 부상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행 기자단은 문 대통령 3m 밖까지는 근접 취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중국 측에도 전달됐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경호원들이 이유 없이 출입을 막은 겁니다. 문제의 경호원들은 중국 현지 보안업체 소속입니다. 행사를 주최한 코트라가 비용을 댔지만 지휘 관리 책임은 중국 공안이 맡았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고받은 뒤 우려를 표명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폭행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 중이라며 중국 정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인간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중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자, 여기서 베이징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편상욱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有关方面自己组织，但是它毕竟发生在中国，所以我们还是非常关心。我们也在进一步的向有关韩国组织方去进一步了解。 네, 루캉 대변인은 또 이번 방중이 원만한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는 목표는 한중 양국이 일치한다면서 파장이 커질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네,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자, 지금 두 나라 정상이 국빈 만찬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예정대로라면 7시 20분부터 국빈 만찬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앞선 정상회담들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아직 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에 진행이 되겠죠. 오늘 국빈 만찬에는 문재인, 시진핑 두 정상 내외는 물론 한류 스타인 송혜교 씨, 또 한중 커플인 추자연, 우효광 씨 부부 등도 함께 참석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할 걸로 보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에 대한 현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우선 이 난징 대학살 사건에 대한 깊은 동질감을 표시하고 또 추모식에 노영민 대사를 보내 참석시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不仅体现了对中国人民的友好感情，更反映了韩方对历史正义的坚守。 네, 한국 언론이 제기한 한국 홀대론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 언론이 의전 등에서 홀대 논란을 부각하면서 한중 관계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자살골을 넣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것이 중국 입장에선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국도 이 때문에 한껏 환영 분위기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대에 지원했다 떨어졌는데 1년 가까이 지나서 사실은 합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직원 실수로 합격, 불합격, 운명이 뒤바뀐 학생들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단독 보도합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지 하루 만에 백악관이 지금은 대화할 시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조차도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는데 엇갈린 발언들 과연 뭘 뜻하는 건지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고려하면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라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앤턴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추가로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등 행동에 개선을 보이지 않으면 어떤 대화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언제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어제 파격 제안과 상충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부가 의견 충돌로 혼란스럽다는 미국 언론들의 지적에 국무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The Secretary was not creating any new policy. We remain open to dialogue when North Korea is willing to conduct a credible dialogue.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시점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아울러 다른 전제 조건은 없지만 북한이 일정 기간 동안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증거는 보여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 쪽에 기울어 있지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던 9월처럼 직접 틸러슨 장관을 질책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가 자기 역할에 따라 압박이나 대화 등 강원 양면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이 논의한 북한 급변 사태 대응 방안도 우리로선 큰 관심사죠.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제기한 미중 빅딜론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군이 핵무기 확보를 위해 휴전선을 넘더라도 남쪽으로 복귀할 것임을 중국 측에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given the Chinese assurances we would go back and retreat back to the south of the 30th parallel. That is our commitment we've made to them. 중국이 우려하는 중국군과 미군이 국경을 맞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보장입니다. 틸러슨의 이런 언급은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이른바 미중 빅딜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키신저는 북한 정권 붕괴 이후에 대해 미중 사전 합의를 제안하면서 북한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중국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주한미군의 대부분 철수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Bo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s evolved into an absolute prerequisite for world order. 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중국의 우려를 더는 방안으로 키신저는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반면 틸러슨은 미군의 휴전선 이남 주둔을 언급했습니다. 동북아 영향력 확보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가 부담스러운 미국이 빅딜론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0월 키신저 전 장관을 직접 만나는 등 빅딜론이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정부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그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채점 결과를 분석해보니 사회탐구 영역 때문에 골치 아픈 수험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탐 9과목 가운데 무려 6과목은 하나도 안 틀린 만점자만 1등급을 받았고 심지어 하나 틀렸는데 3등급으로 떨어지는 과목도 있습니다. 수능 사상 최악의 난이도 조절 실패란 평가까지 나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문과 수험생들은 통상 사회탐구 영역 9과목 가운데 2과목을 선택합니다. 수능 채점 결과 윤리와 사상, 동아시아사, 세계지리 등 6과목에서 만점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점자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만점자 비율이 응시자의 4.52에서 7.97%, 특히 경제 과목은 무려 11.75%가 만점입니다. 과학탐구 영역 8과목의 경우 만점자가 대부분 1% 안팎인 것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치입니다. 사회탐구 6개 과목의 만점자가 워낙 많다 보니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 경제 과목은 더욱 심각해 2등급 없이 곧바로 3등급으로 떨어지는 이른바 등급 공백이 생겼습니다. 경제 같은 경우도 하나 틀리면 3등급인데 미끄러진 것 때문에 등급이 확 낮아지고 엄청 영향이 크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대학이 많이 바뀌죠, 아무래도. 등급 하락뿐 아니라 대학들이 주로 반영하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틀려버리면 2개를 틀리면 재학이 와요. 생론을 2개 틀려버리면 백분위가 77이에요. 그럼 저건 대학을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실제로 탐구로 영향력이 너무 커진 거죠. 수능 문제를 출제 검토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성적표 배포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 사회탐구 영역이 다소 쉬웠던 것 같다 정도만 언급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상 최악의 난이도 조절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선택 과목 전체에서 3분의 2가 되는 6과목에 만점 받아야 1등급.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난이도 어떤 평가의 노력, 이런 것이 현저히 부족했지 않나. 교육과정평가원은 가장 논란이 되는 경제 과목에 대해 최상위권 학생들이 응시하기 때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SBS 이병희입니다.
이병희 기자, 수험생들 혼란이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누군 유리하고 누군 불리해지는 그 정도의 차이가 더 심해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만점자가 많은 경제와 세계지리를 선택한 A 학생. 그리고 문제가 없는 사회문화와 세계사를 선택한 B 학생. 이 두 학생의 100분위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학생 모두 만점을 맞았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만점자가 많은 과목을 선택한 A 학생이 9점에서 9점 정도를 손해보게 되고요. 중상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틀린 문제가 많아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네, 선택 과목별로 차이가 크네요. 그런데 수능이 중요한 정시뿐만이 아니라 수시 전형에도 수능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그 응시를 위해서는 과목별로 최소 몇 등급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보다 등급이 낮아져서 아예 자격 미달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수험생들 원망이 클 것 같은데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교육과정평가원이 뭔가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현 수능에서조차 이렇게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교육부 방침대로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뀔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대입정책 개편 과정에서 전국 단위 입시인 수능의 출제와 검토 시스템 전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능 시험이 변별력을 잃자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1시간 상담에 수백만 원이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 대입 정시 모집 인원은 역대 최저 수준. 수능 시험이 변별력까지 이르면서 수험생들은 더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만 하면 바로 등급이 떨어지는 힘들게 많이 좀 정시가 빡빡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 컨설팅을 찾게 되는데 합격 가능한 대학뿐 아니라 한 단계 높은 대학까지 합격시켜줄 수 있다며 불안한 수험생들을 유혹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 가서도 교감 교사 선생님들 상담을 하고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려요. 빅데이터 위주로 상담을 한다고 39만여 건 학교 데이터가 있어요. 1시간 개인 상담에 30만 원 정도는 그나마 싼 편. 50분에 80만 원 받는 상담은 이미 예약이 마감되면서 대기자도 있습니다. 한 번 대면 상담을 하시겠네요.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요. 의대나 치대는 정시 컨설팅 상담료가 그보다 껑충 뜁니다. 50분에 99만 원으로 1분에 2만 원 꼴입니다. 족집게라는 유명 컨설팅 전문가는 그 2배를 받기도 합니다. 저희가 막 족집게 학교 막 매일 도망가는데 예측하고 이미 어차피 예약은 거의 사실 못한다고. 수험생의 불안감이 커질수록 비싼 상담료를 받으며 호황을 누리는 컨설팅 업체들. 교육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혜로 점철된 종교인 과세 시행령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이 오늘까지였습니다. 정부가 특혜 조항에 대한 수정 검토에 들어갔는데 보수 개신교계는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세윤 기자입니다. 참여연대에 이어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도 종교인 과세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냈습니다. 종교활동비를 상한선 없이 비과세 처리해주면 사실상 세금 낼 일이 없어진다고 지적하고 종교인 세무조사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건 엄청난 특혜라며 허울뿐인 종교인 과세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종교활동비 비과세 부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되고요. 세무조사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조항들도 제재는 이제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 의견이 속속 접수되고 이낙연 총리까지 보완을 지시하자 기재부는 시행령안 수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원안을 그대로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개신교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종교활동비에 정부가 관여하는 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종교활동비 비과세와 세무조사 관련 조항이 훼손되면 정부 종교 간 갈등과 함께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헌법학자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정교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세무조사 한다는 것 그 자체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왜 위헌이 돼요? 위헌이 아니지. 예, 헌법에 기초해서 조세 국세기본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불교계는 납세를 위한 내부 교육을 준비 중이고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천주교계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지하철 선로에서 근로자가 또 사고로 숨졌습니다. 용역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였는데 오늘이 선로 작업에 투입된 첫날이었습니다. 전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선로로 소방대원들이 들어가고 선로 옆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온수역 선로에서 35살 정모 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정 씨는 다른 근로자 2명과 함께 배수로 정비 작업을 준비하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지가 쌓인 이 방음벽들과 달리 이 부분의 색깔이 다릅니다. 작업자들은 이 부분을 떼어내고 선로로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레일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책임자가 도착하기 전 선로에 들어갔다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로에 들어간다는 통보도 코레일에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몰랐습니다. 생각 못했던 우리가 펜스를 설치하고 나름대로 이제. 숨진 정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사흘 전부터 용역업체를 통해 온수역에서 일했고 선로에 투입된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정 씨가 남긴 가방 안에는 담배와 라이터 그리고 젖은 작업복 바지가 있었습니다. 일하고 갔다 오면 싹 빨아서 손발래. 아침에 빨아놨는데 엄마 덜 말랐어. 그러길래 내가 입지 마. 그랬더니 아니요 엄마 상관없어 그러더라고. 지난해 5월 구의역 승강장에서 19살 김모 군이 올해 6월엔 노량진역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지하철 작업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전 조치는 여전히 미흡해 보입니다. SBS 전용호입니다. 의대 합격, 불합격 두 운명이 거꾸로 찾아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대학 측은 사소한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충남대 의대 편입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김모 학생. 김 군에게 최근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0월 학교 관계자 4명이 집으로 찾아와 김 군이 원래는 합격자였는데 학교의 실수로 불합격 처리됐다는 거였습니다. 원한다면 다시 합격시켜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취재 결과 피해 학생은 김 군뿐이 아니었습니다. 편입생 10명을 뽑는 일반 전형에서 정원의 절반인 5명이 불합격자가 합격이 되고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된 상황. 국립대의 어이없는 입학 전형에 일부 학부모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직원의 사소한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느냐? 있습니다. 부정이냐? 아니, 그게 아니고 직원의 사소한 과실 실수거든요.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고 지난 9월 말 학교 측에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들은 지난 10월부터 2달여 동안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나 뒤늦게 사과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됐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지하철 창동역 앞에서 한 달 넘게 노점상과 지역 주민이 맞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쪽은 같이 살자고 다른 쪽은 불법 노점은 안 된다며 맞서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역 앞. 매일 저녁 70여 명의 주민이 노점상 반대 시위를 엽니다. 바로 옆에선 노점상들이 상생을 하자는 푯말을 들고 시위를 벌입니다. 갈등은 지난 여름부터 시작됐습니다. 도봉구청은 늘 창동역 주변 노점상으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철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8월 노점상 측과 극적인 협약을 맺었습니다. 노점상이 떠났다가 창동역 주변의 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정식으로 가게를 받아 세금도 내며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월 말 노점상이 다시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노점상들이 다시 들어서기로 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주민들의 반발로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민 측은 구청과 노점상의 협약에 주민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들끼리 도장을 찍고 협약을 맺었지 우리 주민 한 사람도 거기에 개입된 게 없다 이거예요. 넉 달째 철거 상태가 지속하면서 50여 개 노점상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금 빚내서 다들 생활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성과 달성에 급급한 구청의 밀어붙이기식 행정 처리가 갈등의 불씨가 된 셈입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했고 이 구가 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일일이 주민들의 한 분 한 분 동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노점상과 주민의 갈등이 깊어지지만 구청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박창근입니다.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해 내기를 벌이는 방식인 스포츠 토토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도 급속히 퍼지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른바 복권 명당에는 사람들이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살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토토 지금 연말까지 정지 가능해요. 아무 데서도 안 될 거예요. 사행산업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 전체 순 매출액을 1조 5,800억 원으로 제한했는데 이달 초에 이미 다 팔린 겁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합법적인 시장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스포츠 도박은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편의점에서도 배당률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이 나이를 거의 안 물어봐요, 사이트에서. 충전 200만 원까지는 지금 있어요. 국내 사행산업 가운데 매출 기준으로 스포츠 토토는 경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처럼 스포츠 토토가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내년부터 온라인 구매 한도를 하루 6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구매 한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풍선효과 때문에 불법 시장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사행산업의 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볼 때는 충분히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도박으로 우리 사회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은 78조 원 규모나 돼 보다 종합적인 사행산업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오늘 인천공항에는 일반 승객이 한 명도 없는 독특한 여객기가 내렸습니다. 영화 코네어 보신 분들은 이해가 쉬울 텐데요.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한국인 40여 명을 데려온 피의자 수송기였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오후 들어 인천공항 입국장에 삼엄한 경계가 펼쳐집니다. 오후 5시를 조금 넘어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사람들이 일렬로 쏟아져 나옵니다. 100명이 넘는 경찰이 양옆으로 팔짱을 끼고 호송합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부터 앳된 얼굴의 20대 남성까지 나이도 다양합니다. 아이를 낳는 여성도 눈에 띕니다. 이들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특별 수송기를 타고 온 47명의 한국인 범죄 피의자들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혐의 피의자가 39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때문에 발생한 피해액은 460억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했다가 19년 만에 붙잡혀 돌아오는 피의자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피의자를 집단 호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집단 호송을 위해 경찰 120여 명이 예행 연습까지 하며 여객기에 동승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내에서도 화장실을 갈 때조차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된 도피 사범이 많아서 이번 송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필리핀 도주 전 수사를 담당했던 전국 각지 경찰서로 바로 이송됐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요즘 대학가에서 잘 팔리는 1, 2만 원대 패션 팔찌에서 나뷰나 카드뮴이 허용 기준보다 7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패션 팔찌가 아니라 사실상 중금속 팔찌였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가 거리마다 액세서리 매장이 빼곡합니다. 일반 금속이나 가죽 소재로 만든 패션 팔찌는 1, 2만 원대로 비교적 저렴해 청소년들도 많이 찾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패션 팔찌 가운데 20개 제품을 골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9개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한 제품에선 납성분이 기준치의 720배,
다른 한 제품에선 카드뮴이 703배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낮 카드뮴 합금을 사용하게 되면 금속의 재질이 부드럽고 광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조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은 신경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 물질로 2011년부터 환경부 고시로 액세서리를 제조할 때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용 기준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납은 최대 3배, 카드뮴은 10배 정도 느슨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사 대상 팔찌 가운데 15개 제품에서는 제조 일자나 제조사, 주의사항 등의 표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문제가 된 제품 회수를 권고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결국 이걸 해결하려면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환경미화원 관련 법은 없습니다. 2014년부터 3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됐습니다. 이런 사이 지난 2년간 27명의 환경미화원이 숨지고 766명이 다쳤습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환경미화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4년 3월입니다. 환경미화원을 경찰, 군인, 소방관 같은 주요 공공직역으로 인정해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꾀하고 작업장에 샤워시설과 휴게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신계륜 전 의원이 공청회까지 열면서 의욕 있게 추진했지만 이후 신 전 의원의 개인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안은 흐지부지 폐기됐습니다. 휴지통에 처박혔던 환경미화원법이 다시 빛을 본 건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해 6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임금 인상, 직접 고용 권장 등의 내용을 더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는데 역시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아직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교섭단체 간사들 간에 안건 상정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합의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국회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죠. 긍정적이지 않죠. 경찰과 소방관 등 공공직역뿐 아니라 건설근로자, 사회복지사 같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직업에 대해선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 무관심 탓에 환경미화원들은 오늘도 죽음과 부상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강청원 기자. 환경미화원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 안타까운 죽음과 부상도 크게 줄어들 수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지금은 환경미화원 처우에 관련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근로조건 같은 거는 지자체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산정 기준이라든지 작업 시간대, 처우 이런 게 모두 다 제각각이거든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안전이나 업무량에 대한 이 통일된 기준이 세워질 것이고 또 장관의 근로감독 하에서 체계적인 개선책도 마련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강 기자는 그동안 미화원들과 작업을 함께하면서 취재를 했는데 옆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나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막연하게 힘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제가 직접 따라다녀 보니까 정말 미화원 한 분이 치우는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미화원 혼자서 주민 10,000명 이상 맞는 꼴이고요. 또 밤부터 새벽까지 8시간, 9시간 정말 쉬지 않고 평균 12km 넘게 뛰어다니거든요. 이 전국에 쓰레기 수거하는 미화원분들이 한 35,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35,000명이 5천만 국민이 버리는 쓰레기 모두 다 치우는 셈입니다. 네. 이 작업을 정해진 시간에 또 끝내야 되니까 이 발판에 매달려 다니고 빨리빨리 뛰다 보니까 또 죽거나 다치는 분들도 끊이질 않는 겁니다. 결국은 답은 하나로 수렴이 되겠죠. 인력과 예산 더 늘려달라는 게 현장에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래도 당장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인력과 예산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선 위험한 야간 작업부터 주간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또 미화원 안전을 위해서 장비도 좀 개선하고 또 그 현재의 위탁 시스템과 고용 구조도 손봐야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용과 편의보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법안 마련 과정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올 들어 세 번째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국내 금리 인상 압박이 더 커진 가운데 한국은행은 지금보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더 올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와 사실상 같아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내년에도 세 차례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밝혀 국내 금리 상승 압박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일시에 1%포인트 뛰어도 우리 가계와 기업이 대체로 감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5천만 원인 대출자의 경우 1년에 75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하는 데 그치고 추가 부담이 5% 이하인 대출자가 93%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은은 2019년까지 국내 집값이 10% 떨어져도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은의 이런 전망을 두고 은행들은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가 확고하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신DTI 등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은 기존 대출자의 금리부터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것을 선반영해서 국내 시중금리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가계가 직면하는 대출금리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은의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도 올 3분기까지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 대출은 지난해보다 42%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연쇄 충격이 닥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글로벌 IT 최강자인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버는 돈은 얼마일까요? 업계에선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앱을 판매한 매출을 지난해 4조 4,600억 원 정도로 추산합니다. 통상 수수료가 30%인 점을 감안하면 1조 4천억 원 정도를 번 셈인데 여기에 유튜브와 검색 광고까지 더하면 금액은 훨씬 늘어나죠. 그럼 구글은 국내 매출을 얼마로 신고했을까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구글의 국내 매출 실태를 김수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구글 코리아는 한국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도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We don't disclose that information due to some sensitivities. I humbly ask for your understanding. SBS 취재 결과 구글은 국내 매출로 재작년 1,940억 원, 지난해 2,671억 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 추정보다 매출이 훨씬 적습니다. 한국 시장에 온라인 광고만 집계해 놓고 매출의 핵심인 구글 플레이 앱 판매는 뺐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하면 매출은 한국이 아닌 구글 싱가포르 지사로 잡힙니다. 싱가포르의 법인 세율이 우리보다 더 낮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고도 세금은 외국에 내는 셈이어서 소비자도 토종기업도 불만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충분히 또 R&D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 훨씬 더 기술력이 앞서 나가고 경쟁력 차이는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죠. 세금 논란에 페이스북도 2019년부터 국내 매출을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로 수익을 빼돌렸는데 유럽 각국이 불만을 쏟아내자 일단 고개를 숙인 겁니다. 하지만 페이스북도 구글처럼 매출을 신고할 수 있어서 당국이 관련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어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대책을 담은 자료가 공식 발표 전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외부 세력과 내통한 공무원을 찾아내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열린 가상화폐 관련 정부 합동 긴급회의는 개최 30분 전에 언론에 통보될 만큼 긴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회의 결과가 언론에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된 건 오후 2시 37분. 그런데 이미 약 3시간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자료의 초안이 올라왔습니다. 미성년자 거래 금지 등 최종 발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사전 유출된 자료는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졌습니다. 하락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낮 12시 전후엔 정부 규제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며 급반등했습니다. 이후 온종일 가격이 출렁이며 거래가 폭증했고 국내 거래소는 서버 점검을 위해 거래를 정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료를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내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 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실 측은 담당 부서는 물론이고 어제 회의 참석 전에 초안을 미리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기재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미리 새나가는 바람에 오히려 투기가 조장된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아직 유출 경로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한파는 일단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내일 출근길 공기는 오늘 못지않게 차갑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또다시 영하 7도, 중부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이 되면 일시적으로 날이 조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방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 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립니다. 밤에는 중부와 전북 북부지방에, 모레 아침까지는 전국 곳곳으로 한 차례 눈이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날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 정도 높아지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내일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오후에는 또 한 차례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에 눈이 내립니다. 주말에는 또 한 차례 강력한 한파가 밀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이 25년형 구형하자 최순실 씨가 악하고 비명을 질렀다고 하죠. 지난해 국정농단을 마주한 많은 국민들 입에서도 같은 소리가 나왔던 걸 최순실 씨도 알고 있을까요?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뿐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